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우리 경제 위협하는 시한폭탄, 가계부채 1,000조 원.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전셋값 급등이 계속해서 큰 이슈입니다.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이 높았지만 침체 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전셋값만 크게 올랐죠. 올해는 전셋값을 감당 못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밀려나 전세를 얻는 전세 난민이 줄을 이었는데요. 문제는 올해에도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2년차 아파트가 15만 가구나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전셋값 폭등과 세입자 이동 등 심각한 전세난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계대출이 폭증해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이 같은 가계대출의 증가는 빚 권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탓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전세 대출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출 잔액을 보면 작년 10월 주택담보대출이 411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 3천억 원이 는 바 있죠. 가계부채가 소득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땐 부실 우려가 커지게 돼 가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37%나 되고 있죠. 가계부채는 언제든 서민 경제와 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우리의 공기업 부채와 함께 가계부채가 정부 신용등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1,000조 원이 넘은 가계부채, 이제는 정부와 개인이 모두 노력해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해 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네, 가계부채 문제는 진짜 시한폭탄이고요. 뇌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개인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금융 시스템이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안 떨어뜨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경기도 순행하고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비책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제조업 하면은 어떤 말이 연관돼서 떠오르시나요? 혹시 굴뚝산업 아닌가요? 한때 이 선진국 경제로 가려면은 굴뚝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산업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산업도 복고인지 요즘 미국이나 독일,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제조업을 부활 또 혁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 다시 제조업인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조업 얘기를 주로 하면서 서비스업과 좀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본적인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제 상품, 즉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면 이제 서비스업은 만질 수는 없는데 이제 가게나 기업이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인데. 좀 딱딱하죠, 설명이.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자동차의 승용차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제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통신망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KT나 SKT, 이런 기업들은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GDP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조업이 한 30%, 서비스업이 한 60% 정도로 서비스업이 2배가량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 거의 2배가량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선진국은 대개 이제 20%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보통 한 10%대가 제조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일본이나 독일은 좀 많은 편이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이 한 3~4배 정도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때는 정말 서비스 산업만이 최고고 예전에 했던 이 제조업
제조업들은 좀 박대를 받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조금 하대를 받는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요즘에는 선진국의 그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 이제 지표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인데, 뭐 지표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갑자기 커졌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이라고 본다면 이제 미국, 일본, 독일 선진국에서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들 국가의 어떤 그 경제 산업 정책에서 좀 두드러지게 제조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해외 제조업 기업들의 어떤 국내 유턴을 좀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일본 산업 재형 플랜이라는 어떤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이제 준비 중이고, 그리고 독일도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 그래서 어떤 제조업의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어떤 독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부활과 혁신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왜 다시 제조업일지 좀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제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좀 국한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중요시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한국 경제가 이제 고유의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가 그 자원 빈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원유 같은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외화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외화 획득의 대부분은 이제 제조업이 그 바깥으로 수출하는 거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이 이제 전체 수입액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재는 한 60%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좀 협소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비스업이 이제 내수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좀 한계를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제품을 좀 보다 많이 팔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그 바깥으로 수출을, 그쪽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외연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한 90%가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제조업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지 될까요? 다른 나라의 제조업이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저희하고 조금은 좀 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일본, 독일이 보면은 내수 시장 규모가 크고 좀 그 대규모 경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들 국가들의 움직임이 이제 최근에 두드러진 것은 역시 한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중국 등 아시아 신흥공국들이 빠르게 이제 세계 그 제조업 제품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들 나라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10%대, 20%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그 고용돼 있던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제조업의 몰락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런 위기감이 좀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는 2008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세계 경제의 어떤 경험에 근거를 합니다. 그 미국의 이제 서프라임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금융산업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못했던, 그리고 금융산업에 많이 의존을 했던 미국이나 일본 등, 그리고 영국 이런 국가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제조업에 그래도 좀 경쟁력이 높았고 제조업을 중요시했던 독일이나, 그리고 신흥개도국 중에서 중국 이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덜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유 때문에 제조업이 어떤 경제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보다는 제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뭐 어떤 그 효과랄까요? 이런 게 조금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또 제조업 하면은 또 일자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요? 제조업의 사실은 그 일자리 창출력은 서비스업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네. 뭐 비근한 예로,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주로 그 물류 유통업을 우리가 보통 예를 많이 네. 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노동력에 의존을 하는 그런 산업이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하이테크화 되고 이제 고부가 고기술화 그리고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사람을 덜 쓰고 기계를 많이 쓰고 이래서 이제 제조업의 또 일자리 창출력이 서비스보다는 낮다 이렇게 평가는 되는데 네. 그 고용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면요. 질적인 측면이란 게 뭐냐면 이제 뭐 그 정규직의 비중 그리고 어떤 임금 수준 이런 걸 네. 따지면 제조업이 서비스업을 확실히 능가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을 하도록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좀 이런 것에 기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일자리 문제하고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있다라는 좀 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제조업 하면은 뭐 60년대에는 섬유, 의류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또 자동차에서 IT 뭐 부품 이런 것까지 다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주소라고 하면은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한국은 이제 제조업 강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네. 그 전체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해서 상위 7번째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품목, 수출 품목이죠. 뭐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스마트폰, 조선 같은 경우는 세계 순위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도 5위 안에다 들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 딜로이트하고 미국 경쟁력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 순위가 한 5위 정도.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조업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 네. 여기에 좀 많이들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를 보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 뭐 최근에는 저가 제품뿐만 아니고 이제 하이테크나 그다음에 중고가 쪽으로도 많이 중국 쪽 제품들이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대체적인 시각에서는 한 5년 내 우리 주력 제품들이 중국에 뒤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거나 좀 고기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본다면 생산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그 비용이랄까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네. 이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2005년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 국내 투자의 한 5% 미만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15%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제조업은 경쟁력은 충분한데 네. 국내 생산 여건이 좀 상대적으로 받쳐주지 않아서 그 경쟁력이 점점 더 상실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인건비라든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사도 이제 밖에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으로 자꾸 이제 생산 시설을 들여오는 그런 판국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은 혹시라도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이 또 되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21세기형으로 나가려면은 우리도 좀 뭔가 다른 추세를 가져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제조업의 뭐 큰 틀은 막 20세기나 21세기나 뭐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라는 건 분명한데, 네. 이제 그 어떤 과거의 제조업이 좀 대량 생산, 표준화, 뭐 네. 공급하는 기업의 중심이라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스마트폰이 기존의 피처폰을 대체를 해버렸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이제 그 제품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만이 또는 네.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는 그런 제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요약하면은 이제는 정말 이제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제조업이 부각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할 때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서비스업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대통령이 이제 한 그 회견의 요지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서비스업 쪽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좀 차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두 제조업과 서비스 어떤 균형이나 동반 성장 이런 걸 말씀하신 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은 제조업이거든요. 예, 제조업에서 시작이 돼야지 그게 이제 서비스업으로 파급이 되고, 특히 이제 그 내수 활성화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어떤 일자리 양의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 일자리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그 일자리는 주로 이제 제조업에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제조업의 혁신, 그리고 앞서가는 기술력 이런 것들이 생산성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으로 좀 이전될 수 있다면은 그 말씀하신 어떤 서비스업의 부흥 그리고 제조업과의 동반 성장 이런 게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또 제조업에서 파생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노무상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어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구직자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멘토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 1위였고요. 분야별로 봤을 때 경제나 기업인 쪽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도 만나고 싶은 멘토로 꼽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삐딱한 걸까요? 왜 구직자들이 이건희 회장을 만나고 싶은 멘토 1위로 뽑았을까 좀 궁금해졌거든요. 멘토라고 하면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를 하고 나에게 조언이나 지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롤모델도 함께 포함된 의미로 멘토라는 말이 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을 키워낸 비결, 또 리더십이나 통찰력, 물론 저도 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구직자는 평범한 젊은이들일 텐데 지금의 재벌의 성공 스토리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주는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멘토 역할을 해주는 이가 있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돈이나 성공, 명성 같은 것에 대한 선망이 담겨있는 조사 결과는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성공에 대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이 곧 돈, 자산의 규모로 측정되는 것만은 아니겠죠.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 그래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이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스트숍 홈페이지 참조.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한 기업에서 발표한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과연 어떤 창업 아이템들이 유망한지 이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한 기업에서 올해 마케팅 키워드 4가지를 발표했다고 하던데 이 4가지가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제1기획에서 전국 6대 도시에 사는 13에서 59세까지의 대한민국 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올해 마케팅 키워드를 리얼, REAL 4가지 영문 이니셜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리얼이라는 개념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실검의 시대, 실검의 시대라는 것은 실시간 검색 시대의 주말이죠. 네. 예, 그래서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존재감이 확인되어야만 소비자들이 기억한다. 이런 관점에서 리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이니셜을 보면 리얼의 첫 번째 어떤 R은 리얼티, 실체가 중요하다. 실체가 있는 마케팅. 두 번째는 익스피리언스, 체험이죠. 체험. 세 번째는 진정성, 오덴시티, 영문 어렵네요. 네. 그 다음에 생활 점유, 라이프 쉐어, 이 4가지 마케팅 키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첫 번째,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사람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실체를 중시하는 마케팅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어떤 소상공인 상공의 창업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체험 마케팅. 어떤 소비자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겉만 번지를 하고 알맹이는 상당히 부실한 이런 마케팅을 일부 시대로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포장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좀 진심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열망, 이거를 노크를 해줘야만 소비자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라이프 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시장 점유율만 넓히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의 점유율을 좀 넓혀가면서 이런 류의 마케팅이 상당히 늘 것이다. 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우리의 이 소상공인 창업자들도 하나의 마케팅 실전에서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리얼, 실체, 체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가 아닌 것에 우리가 많이 좀 속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개인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도 10가지가 발표가 됐다는데 주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예, 사실 우리나라 지금 570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270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핵심 고객, 타깃 고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늘 관심 키워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첫 번째 생각으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관심 키워드, 전체 응답자 한 42%가 응답한 내용이 건강과 웰빙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건강관리가 아무튼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삶의 가치이다,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한 33%가 응답하는 내용이 두 번째는 가정과 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 가족과 가정의 건강관리, 웰빙관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이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자 마음을 좀 잘 공략을 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관심사는 노후 문제가 28%로 응답했습니다. 네. 즉 요즘 직장생활 아무리 오래 봐야 뭐 50 넘어서까지 직장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 이런 좀 불안한 미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관심사는 경제 대책 재테크, 즉 오래 사는 시대에 무엇보다도 좀 안정적인 나의 경제, 즉 최소한의 이런 경제 가치는 만들어내야 된다. 돈은 벌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다음 관심사였고요. 5위 관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외롭지 않은 친구와 인간관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자녀 교육, 취업이나 재취업, 이직, 그다음에 또 의외로 자기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뭐 직장이나 상사, 사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키워드는 사실은 역시 그래도 이 몸매나 다이어트, 남들에게 어떻게 예뻐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쪽의 생각을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창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이런 소비자들의 관심 키워드를 창업 아이템으로 어떻게 표출을 해낼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 이런 소비자들의 관심사를 통해서 어떤 유망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하시나요? 예. 일단 그 소비자들의 관심사에 맞는 유망 아이템 얼마든지 한번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가장 많이 응답한 건강과 웰빙을 키워드로 한 이런 주요 아이템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 그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도 올해 2014년 코리아 트렌드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엔사이스 인 유어 바디에서 몸이 응답해야 된다. 네. 즉 이제는 정신적인 힐링에만 머물지 않고 좀 육체적인 힐링, 몸이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소비자가 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즉 건강 관련 비즈니스가 앞으로 올해는 상당히 좀 급성장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아이템으로는 건강을 관리해주는 단순한 지금까지 스포츠 센터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이 평이한 스포츠 센터보다는 철저하게 개인별 맞춤형 스포츠 센터가 전 상당히 유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어떤 체형의 사람들만을 책임져주는 좀 이런 맞춤형 건강 스포츠 센터, 네. 이런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신체 부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머리 관련만 해서 네. 두피, 모발, 탈모, 탈색,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건강 모발 관리샵, 요즘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또 의외로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는 분들을 대비해서 어떤 시간 자체를 10분 다이어트, 30분 다이어트, 최단 시간 내에 이런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는 이런 뷰티 앤 헬스 테마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건강 관리점, 이런 아이템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강 웰빙 쪽 그러면 말이 필요 없이 식생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외식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칼로리도 낮고 건강도 좋은, 그러다 보면 패스트푸드보다는 이제는 철저하게 슬로우 푸드에 대한 관심사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엊그저께 홍대 상권에 갔더니 나물 요리점 같은 게 대학가 상권에도 지금 출연을 했던데요. 이런 나물 요리 같은 철저한 어떤 그 아날로그 푸드, 이런 아이템들 상당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시에 가족 상당히 중요하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이제는 대표 가족이 4인 가족 기준이 아니라 1인이나 2인 가족 내지는 2, 3인 가족 기준의 음식점,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먹을 수 있는 단란한 음식점, 이런 수를 제한해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음식점보다는 오히려 둘만 가서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런 음식점들 저는 상당히 중요해진다고 보고요. 판매업 쪽에서도 이런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이런 다양한 건강식품 판매점이나 특히 전국 영농조합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런 신토부리 건강 가공식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판매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앞으로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문제라든지 경제 재테크 이것도 또 주요 관심 키워드였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아이템을 뽑아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노후 문제, 사실 두 번째 잡으로서의 창업 시장이 상당히 네.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이한 것은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되게 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몰래 투자 창업이 상당히 좀 늘 수 있다. 몰래요? 그렇죠. 네. 회사에 알려봤자 별로 좋은 일 없다고 네. 보기 때문에 조용히 뒤에서 투잡을 한번 해보고 여차하면 메인 잡으로 바꿀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 창업 아이템.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운영 관리하기 편안한 사업.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뭐 5천 이하의 작은 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술집형 포차, 즉 낮에는 직장, 밤에는 뭐 포장마차 주인, 네. 뭐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뭐 전국의 찜질방에 자판기를 납품하는 이런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네. 또 특히 이 남편은 직장 다니고 집에 있는 아내들이 최소 자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간편식 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아내들의 패션 트렌드, 아내들의 어떤 패션 역량을 그대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맞춤형 패션 코디네이터 올이죠. 네. 요즘 옷을 잘 못 입는 싱글들을 대비해서 네. 코디도 해주고 또 판매하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유망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예, 아까 예. 하셨는데 예, 예. 인간관계 그리고 또 예. 공부나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고 했는데 예.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사업 아이템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남녀노소 공이 다 외로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개인의 미래 가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요. 이러한 외로움을 다독여주는 라이프 코칭 카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관심 가질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직장인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 여행 사업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요즘 여행 사업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1인 여행과 가족 여행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1인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여행 사업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 2, 3인 가족을 위한 가족 여행 테마는 뭐 지금 여행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키워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시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직업 전환 코칭 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시도해 볼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이 스칸디 마음을 추구하는 30대 신세대 엄마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 엄마들 같은 경우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는 이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네. 개발해주는 특별한 취미 학원, 뭐 자녀들을 위한 자기 재능 개발 학원, 뭐 이런 사업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좀 주목되는 아이템들이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천지 박기현 노무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떤 상담 제일 많이 받으세요? 아무래도 요즘 통상임금과 관련된 그렇죠.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이게 임금이다 보니까요. 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산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근로자분들도 직접 이제 자기의 임금이 늘어나거나 또 줄어들거나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뭐 언제부터 이게 뭐 시행이 돼서 소급받을 수 있느냐. 제 임금이 얼마나 네. 또 늘어납니까? 이런 예. 부분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 원래 3년치까지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뭐 인담협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제 네.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고 특히 이제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이제 부담이 늘어나시니까 그렇죠. 예. 이걸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고민들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해를 잘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예. 그 다음 주에 아마 노동부에서 네. 이 관련된 지침을 이제 네. 마련해서 예. 이제 직접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제 통상임금도 그렇지만은 예. 노사 갈등 문제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좀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올해 어떨까요? 아마 작년부터 뭐 지금도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만 철도 파업을 네. 통해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뭐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표출될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현 정부하고 지금 대립각을 완전히 네. 세우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한국노총까지 민주노총과 이제 같이 이제 계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네. 특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네. 많이 논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될지 조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의나 대화, 네. 타협 이런 게 참 중요한데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상담 들어온 내용 전해드릴게요. 예. 2516님인데요. 케이크 체인점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점장님이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집을 사고 싶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정관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고 안 된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원래 퇴직금은 1년 이상 이제 계속 근로자분한테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법이 좀 개정돼서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네. 그 사유가 무주택 근로자가 이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 또는 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네. 경우, 뭐 파산 선고, 개인 해상 절차 개시, 뭐 임금 피크제 실시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고 또 사용자 네.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보시면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신다면 중간정산의 요건이 되시는 되는데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분이 이걸로 이제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은 원칙 형평 원칙에 따라서 이분한테도 실시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볼 수 근데 있습니다. 정관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회사 예. 방침은 없었는데 한번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평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관과의 어떤 뭐 관련성은 네. 예,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점이 참 아쉬운 점인데 아주 좋은 예.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예. 9283님인데요. 제가 사장이고 어느 직원과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한 지 벌써 9년이 넘었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원이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1년치씩을 땡겨서 급여에 넣어주었는데 부당해고가 아닌 합법적으로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예.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오래 일했기 때문에 회사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게 해고를 하게 되면은 회사의 정보를 함부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 부분은 네. 이제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해고 통지가 어떻게 해야지 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셨네요. 예. 실제 해고는 이제 사유에 있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정리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제 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법에서 네. 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존재하느냐, 해고 회피 노력을 실시했느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했느냐, 네. 그리고 또 근로자 대표하고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느냐, 이런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이행해야지만 정당한 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두요? 예, 하나로 예.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해고 시에는 그 절차적으로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또 서면으로 통지해야 또 효력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다 갖추신다면은 이제 뭐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네. 이제 차이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지금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방식을 판례에서는 이건 퇴직금의 정상적인 지급이 아니다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소용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물론 더 자세한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을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을 따지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대부분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네. 한 번 더 지급하셔야 될 그런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물어보신 점이 회사의 이제 정보 관련된 거.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그럴 수도 어떻게 있죠. 봐야 지금 되나요? 보통 이제 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정보, 예컨대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고객 정보, 뭐 제품 제조 관련된 중요한 정보 이런 걸 사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네. 무단으로 뭐 이렇게 가져가 나간다거나 또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는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밀 보호, 네. 그다음 뭐 경영 금지에 관한 어떤 약정서 같은 게를 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에서 보장된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네.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은 이 역시 또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애매한데요. 예.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좀 있을 왜냐하면 것 근로자분들은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네. 자기 경험, 어떤 기술로 어떤 소득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지식 부분, 네. 보통 또 옮겨 다닐 때는 거의 유사한 직종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그렇게 없습니다. 되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을 과도하게 이제 제약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때문에 저도 의문이 생겼는데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예. 만약에 이제 뭐 노조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궁금해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그 노동조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분들이 모여서 네. 근로자 대표를 뽑습니다. 네. 해당되는 분들, 예컨대 뭐 정리해고를 한 10명 정도 하신다 그러면 그 10분 중에서 대표를 뽑으셔가지고 그렇군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를 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예. 뭐 문자로 통지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거든요. 그건 이제 효력이 없군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네.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노무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의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에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재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2491님인데 타일을 붙이는 일용직의 종사를 하고 있고 허리를 9월에 다쳤다고 해요. 작년 9월에. 예.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통근 치료를 했었는데 병원에서는 디스크 초기라고 했고 주위에서는 산재를 신청해라 라고 했지만 사비로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다른 회사에서 또 같은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예. 다쳤던 허리를 또 다치게 돼서 산재를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과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예. 받는 방법을 궁금하다고 문의를 예. 주셨습니다. 이 근로자분이 이렇게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하면요. 네. 산업재해 보상본부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네. 또 요양이 완료돼서 장애가 남으면 장애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직을 하셨다면 일을 못하신 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업장 또 두 번째 사업장 모두에서 이렇게 다치셨다면요. 또 네. 특히 동일한 부위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산재 당연히 신청할 수도 있고 네. 통상은 최근 다치신 곳 네, 네. 예. 이쪽을 상대로 즉 두 번째 알겠습니다. 사업장 예. 이쪽을 근거로 해서 산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산재 신청은 그 재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예.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다가 신청하시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까지 상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핫. 네, 요즘 과자 사보면은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었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포장만 아주 거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포장 허세를 좀 빼고 과자값을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든 거품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